자, 이분과 함께 한 주간 총 전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김민수 부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정말 충격이 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를 바라보면서 네. 어제가 제일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쁜 날이었죠. 내내 2,510선까지도 넘나들다가 동시호가의 기관의 배신이죠. 그래서 내마녀의 횡포가 제대로 발휘한 날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는데 뭐 얘기로는 옵션에서 또 몇 배가 났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긴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왜 과연 여기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우리 매물이 좀 커졌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관련된 흐름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그런 흐름들을 빼고 봤었을 때 오늘은 물론 또다시 반등 시도는 들어가지만은 어제 나왔던 좀 강력한 시장의 변화들은 좀 나오지 못한 게 좀 찜찜하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과연 오늘부터 해서 이제 다음 주까지 넘어가게 되면 12월 이제 말 쪽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 FOMC 회의가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좀 안정권을 가지고 국내 시장에 대해서 변화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좀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달러화를 또 안 볼 수가 없겠죠. 그거 관련돼서 또 달러화의 흐름들이 약세 기조로 좀 잡아가는지 흐름들도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기관 쪽에서는 어떤 시장에 대한 방어 욕구는 있지만은 시세를 좀 끌지 않는다. 그리고 한번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왔다고 한다면 바로 또 돌변할 수 있다는 모습들을 잘 보여줬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이번 주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등권은 시도를 하는데 또 어떤 섹터별이나 아니면 업종별로 좀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지난주나 그 전에 보여줬었던 어떤 시장의 탄력들은 좀 많이 좀 제한되어 있다. 이런 관점적으로 어떻게 보면 양시장 모두 다 그렇게 좀 시원한 모습들은 보여주지 못한 한 주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기관이 다시 또 매수세에 가입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 매수는 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요? 네, 일단 기관 매수세가 뭐 전방위적으로 들어왔다라기보다는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를 좀 방어했다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어떤 종목들을 샀느냐 이런 건 좀 뜯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12월 1일부터 한 2주 동안 기관이 매수했던 상위 종목들을 일단 살펴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삼성전자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주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노리는 수는 아무래도 4분기까지도 기업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고 내년 흐름들까지도 떨어지지 않는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용을 해야겠다. 이런 관점 쪽에서의 접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LG전자라든가 통신주 쪽의 LGU+ 종목이 눈에 띄고요. 그 밖에 넷마블 게임즈 올해 실적 대비해서 계속 저평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과 함께 LGU+ 그리고 SK텔레콤 이런 통신주도 매수를 한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통신주에 대한 흐름들은 더 이상 악재가 나올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특히 내년 가게 되면은 5G 관련된 쪽에 접근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쪽에 대한 시각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기관 매수가 집중되면서 좀 시각을 좀 바꿔간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올해에 대한 부분보다도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좀 더 가까이 다가와서 주가를 좀 움직이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종목들에 대한 변화들을 그렇게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LG전자 강세가 좀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배경에는 또 어떤 게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LG전자 기관이 사니까 올라왔습니다. 이게 가장 큰 정답이라고. 가장 단순한 정답이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올해 초에 한 5만 원대 초반에서 여전히 스마트폰에 대해서 해답을 못 찾는다라는 쪽으로 부정적인 모습들이었는데 주가는 연말 가니까 10만 원대가 넘어가면서 올해 수익률만 보게 되면 2배 나왔네요. 그런 관점 쪽에서 움직이는데 10만 원대가 들어간 게 2011년도 5월 이후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6년, 7년 만에 주가가 변했다라는 관점 쪽으로 들어오는 상황들인데 일단 외국인들의 투자 의견이 좀 바뀌었습니다. CLSA에서 투자 의견이 매도에서 비중 확대 쪽으로 바뀌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실적 기준으로 많이 바라보는 상황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연간 실적의 매출이 60조가 돌파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한 9%가 늘어날 것으로 그리고 특히 이제 수익성이 좀 더 늘어났죠. 영업이익이 2조 5천억 정도로 보여줄 걸로 기대하면서 작년 대비 90% 이상 증가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흐름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프리미엄 가전 즉 가전하면 LG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특히
TV라든가 일반 가전 쪽에 대해서 무게가 좀 실리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아무리 스마트폰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대해서 워낙 잘 나가니까 이를 커버하고 지금 남는다라는 관점들이 지금 시장의 대표적인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LG전자를 주목할 때 지금 시장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들이 렌탈 서비스입니다. 특히 지금 기존에는 하지 않았던 부분들, 특히 정수기라든가 요즘 보면 스타일러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옷에 좀 하루 동안 있던 냄새를 빼는 어떤 뭐 기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옷장처럼 생긴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선보이기 시작하면서 고가의 제품들을 렌탈 서비스로 돌리면서 뭔가 좀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또 하나 LG전자가 꿈꾸는 전장 사업 부분이죠. 그에 관련돼서 신규 사업으로 동력으로 끌어왔는데 이제 슬슬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부분들이 LG전자에 대해서도 또 기대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은 일단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 사업부는 여전히 방향을 잘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숙제가 여전히 내년도 넘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적어도 적자폭만 커지지 않는 정도로 유지는 해라. 나머지 쪽이 끌고 가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변화를 계속 보여주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10만 원대 들어간 주가가 과연 비싸냐?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특히 지금 올해 한 1조 9천억 순이익, 내년에 한 2조 원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7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IT 업체 쪽에서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관점 쪽에서 베팅이 들어오는데 일단 이 단계에서 만약에 어떤 시장의 눈높이와 같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12만 원 정도가 일단 목표가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여기서 공격적으로 10만 원대 이상에서 비중을 늘리는 전략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드니만 지금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오히려 좀 흔들렸을 때 접근한 전략들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도 불구하고 화폐 관련된 이런 시세와 관련 테마주들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네, 일단 이번 주 중반 이후에 또 뜨거운 또 테마로 자리 잡고 있는데 지난주엔 제가 암호화폐, 이 가상화폐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급락이 나올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크게 밀렸다가 또 빠르게 다시 올라오죠.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정부는 여전히 입장을 표명을 할 때 이제 화폐나 아니면 뭐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 여전하고요. 이번 주에 나왔던 얘기가 미성전자라든가 외국인은 거래를 금지하겠다. 거기다가 또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이 금융기관은 매매 또는 보유를 금지한다라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좀 대책 관련된 쪽으로 투기 수요를 좀 방지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던 부분들인데 일단 시장의 반응은 예상 대비 좀 약하다 이런 관점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특히 이제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많이 커버를 했다. 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국내에서 거래되는 게 약 한 300조가 넘어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거의 조금만 있으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추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커버리다 보니까 여기서 강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지금 매매하는 사람들의 어떤 타격 이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도 정부가 느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또 각국의 입장이 좀 차이가 좀 납니다. 미국은 앞서 이제 18일 날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선물 거래소인 CME에서 이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이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발했다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이 좀 있는 상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은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만 또 강하게 규제하기도 좀 힘들다라는 반응들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나 그 암호화폐를 매매하다 보면은 24시간 돌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24시간 돌아가면서 눈도 돌아갑니다. 즉 매매에 너무 삶이 피폐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통 어떤 해외 시장 선물 거래나 아니면 유로와 관련된 어떤 달러 선물들, 매매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삶이 아닙니다. 매매에 너무 매여버리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과거에 어떤 매매를 안 해보신 분들도 오히려 암호화폐에 관련돼서 이제 이동평균선 얘기도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일단 너무 한쪽에 집중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관점 쪽에서 주의 관련된 쪽은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쪽이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들이 이제 금 가격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 될 수 있는 대체 관련된 수단 쪽으로도 자리가 잡는지에 대한 어떤 여부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매매에 너무 집중하시기에는 그래도 삶을 즐길 게 많다. 이런 관점 쪽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관련돼서 예상되는 국내 시장의 변화는 또 어떤 게 있을지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 세 번째 이제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을 이제 시도를 하면서 이번에 중국 방문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초반에는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의전 얘기라든가 뭐 경호원 폭행 문제, 이제 기자 폭행 문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막상 회담에서는 그래도 나오는 얘기는 생각했던 수준 정도. 특히 이제 네 가지 원칙 북한에 대한 대북 접근에 대해서 같이 확인을 했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그동안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단됐던 핫라인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그래도 이제 중국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열어놨다라는 분위기 쪽에서 그나마 그래도 좀 성과는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더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해빙 무드를 떠나서 이제 경제적인 실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교역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게 되면 일단 사드 배치와 관련된 문제는 봉합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현안이 날카로운 상황이다 보니까 봉합되긴 힘들고 그러면은 이를 놔두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또 접근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하나 한중 FTA 관련된 후속 협상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중국 관광객에 대한 유입 흐름들 이 부분은 서서히 풀리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또 관광 비수기죠. 그런 상황 쪽에서 내년을 바라보는 상황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 흐름들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다시 유입되는 속도나 흐름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들 관련돼서 올해 어떻게 보면은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내년은 저점을 다지고 다시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은 추세적인 접근, 즉 여기서 뭐 따라간다기보다는 추세적으로 눌렸을 때 대응한 전략들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뭐 중국 시장 관련돼서 이런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 관련주들은 내년도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저 최근에 배당 시즌 불구하고 두각을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게 배당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인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보통 이맘때쯤 되면은 배당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 많이 좋은 종목들이 무엇일까 또 찾아보고 뭐 문의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이번 달에 보니까 그런 문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이 변동성이 다시 커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좀 매매를 좀 조절하는 분위기가 좀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과거와 달리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투자에 대안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관련된 중소형주의 매매도 많이 일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배당 관련돼서는 이제 과거에는 한 시즌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좀 컸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도 분기 배당으로 바뀌었고요. 다른 기업들도 이제 점점 보게 되면은 수시 배당이나 어떤 특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배당을 하는 경향들이 좀 더 커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가 좀 더 시장에 자리 잡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업들 실적이 좋고 내년도 스튜어드십 코드가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또 어떤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배당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직접적인 배당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실적 좋은 종목들을 갖고 있었는데 배당을 많이 주네. 이런 관점적으로 매수 후 보유를 할 때 나오는 어떤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겠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고 한다면 아예 어떤 일정 부분들을 좀 띄어서 배당 관련된 ETF, 특히 올해 보니까 코세프 고배당 ETF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샀으면 지금 한 27%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ETF나 아니면 배당 펀드를 노리는 전략들도 나쁘지 않다. 이런 쪽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종목보다는 또 이런 펀드나 배당 관련 ETF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자, 5G 관련주 관련돼서도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5G 관련주에 대한 전망과 또 향후에 이런 관련주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그래도 또 활발하게 움직였던 섹터 중에 하나가 이 5G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쪽에 종목들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고요. 물론 오늘은 이번 주에 올라온 부분들을 대부분 또 반납하는 모습들도 나오긴 했지만은 여전히 관련돼서는 시장에 보는 시각들은 괜찮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4G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쓰는 이제 LTE죠. 과거 한 2013년도, 그러니까 벌써 4년 전 쪽에 4년 전, 5년 전에 투자를 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5G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5G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일단 지금 고속도로가 2차선이라고 한다면은 4차선 아니면 8차선으로 늘려줘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 트래픽을 원만하게 해줘야 지금 이어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의 IT 기업
주식과의 기반에 융합되는 여러 가지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필수적인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5G에 대해서 이제 투자가 당연히 들어갈 걸로 보이고 있는데 정부 입장 쪽에서는 이제 KT가 이번 평창올림픽 때 시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요. 한 6월쯤 내년 6월쯤 가게 되면은 주파수 할당을 이제 시작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한 내년 한 하반기 정도쯤 가게 되면은 2019년이죠. 2019년도 가게 되면은 상용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 관점이 좀 높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먼저는 통신사가 눈높이가 맞겠고요. 거기다가 이 관련된 쪽으로 통신사가 투자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관련된 장비주나 부품주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실적이 과거 2, 3년 정도는 별로 안 좋습니다. 특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LTE 이후에 본격적으로 또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썩 없다 보니까 유지보수만 했던 얘기죠.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장비주나 부품주에게는 실적의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못 보였는데 오히려 지금 5G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초고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중계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품들도 좀 더 다양화되면서 매출의 기회가 좀 더 늘어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나올 수 있는 실적의 기회는 오히려 앞으로에 대한 기반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관점인데 보통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장성을 바라본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에 나오는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5년 이후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5G 관련된 종목들은 바로 내년 하반기 정도면은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바이오주에 대한 시각보다는 좀 더 빠르다라는 관점적으로 봤었을 때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올랐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 접근 가능하다라는 관점적으로 그렇게 바라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주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트워크 장비주들은 뭐 우상향 패턴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만 잘 잡으면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수혜주들 쭉 언급해 주셨는데요. 관심주는 또 어떤 게 있는지 또 좀 언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관심주 쪽으로는 그래도 IT 종목 쪽에서 한 종목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물론 IT 업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내년 가게 되면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OLED는 개화시키다라고 했었을 때 그에 따른 변화를 줄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녹스에서 IT 관련된 쪽의 소재 부문의 인적 분할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3분기 매출 비중을 봤었을 때 이 연성 회로 기판 쪽이 65%대 그리고 OLED 소재가 22% 그리고 반도체 소재가 13%를 차지하는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특히 내년 가게 되면 OLED 소재 매출이 41%까지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2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도 좋아진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3분기 양호한 실적을 보여줬었고요. 내년에 매출액도 4천억대로 올해 대비해서 40% 이상, 영업이익도 70% 늘어서 한 670억까지 전망을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아무래도 이번에 아이폰 10 관련돼서 부품 관련된 불량 얘기들 이런 쪽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실적 성장의 기회는 높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빠른 실적의 개선세가 보여주는데 주가가 아직 전고점대에 대해서 시도를 하고 다시 좀 정체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목표가는 1차로 한 11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8만 1,000원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11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 정보증권 김인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